8월 19일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을 불러모읍니다. 코인베이스와 리플 같은 기업부터 SEC와 전통 금융회사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부터 비트코인이 오랫동안 갇혀있던 가격대를 뚫고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이유는 간단해 보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암호화폐 시장을 밀어주기 시작했고 시장이 그 기대감에 반등했다. 그런데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일어난 움직임들을 보면 이 설명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회담을 가졌는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금과 은도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나스닥은 이 상승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장금리라는 이자율과 달러의 가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번 상승에서는 두 지표가 반대로 움직였어요. 시장금리는 올라가고 달러는 약해졌죠. 나스닥은 흔들리는데 금과 비트코인은 오른다? 시장금리는 높은데 달러는 약해진다. 우리가 알고 있던 위험자산 상승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백악관 회담 때문에 오른 걸까요? 오늘은 이 상승이 단순한 정치적 호재로 끝날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더 큰 흐름의 시작인지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정말 어려웠던 장에서 유튜브를 시작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초기 구독자분들을 잊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회담이 열렸던 8월 19일 조용히 재무부에서도 중요한 발표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발표는 암호화폐와 아무 상관도 없어 보였어요. 미국 재무부의 베센트는 장기국채 바이백 규모를 한 번에 최대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한 거죠. 국채 바이백은 말 그대로 미국 정부가 과거에 발행한 국채를 시장에서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30년물 국채 금리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가 커진 것은 물론이고 기업과 가게가 돈을 빌릴 때 부담해야 하는 금리까지 함께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대출을 안 받아 시장이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베센트 입장에서는 지금의 장기 금리를 그대로 지켜보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런 신호를 던진 거죠. 장기 국채를 팔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면 재무부가 직접 일부를 받아내겠다. 하지만 베센트가 이렇게 야심차게 던진 승부수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마저 떨어졌죠. 시장 금리를 낮추기 위한 정책이 나왔는데 금리가 잡힐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금과 비트코인부터 반응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정말 뜬금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최근 엔화의 가치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엔화가 계속 약해지는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기가 어렵습니다. 엔화 가치를 올리려면 단순하게 엔화를 사면 됩니다. 그쵸?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일본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일본이 엔화를 살리기 위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지고 미국이 간신히 잠재우려는 장기 금리는 다시 위로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엔화 방어를 도와야 합니다. 실제로 베센트가 엔화 지원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힌 것처럼요. 하지만 동시에 일본이 미국 국채를 던지는 상황도 막아야 하죠. 하나는 엔화를 살려야 하고 다른 하나는 미국 국채를 살려야 합니다. 언뜻 보면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국채를 시장에 팔지 않고도 달러를 마련할 수 있는 교묘한 통로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피마 레포 시설입니다. 피마라는 단어가 어렵게 들리지만 구조는 미국이 운영하는 국제 전당포에 가깝습니다.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시장에 직접 팔지 않고 연준에 잠시 맡깁니다. 그러면 연준은 그 국채를 담보로 일본의 달러를 빌려줄 수 있어요. 일본은 미국 국채를 헐값에 팔지 않아도 필요한 달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달러를 시장에 팔아 엔화를 사들이면 엔화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죠. 결과적으로 미국은 일본의 국채 투매를 막을 수 있고 일본은 엔화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달러는 엔화 대비 약해질 가능성이 생기고요. 물론 실제로 언제 얼마나 큰 규모로 사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미국 안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을 확대합니다. 미국 밖에서는 최대 국채 보유국이 국채를 팔지 않고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준비하고 있죠. 안에서는 국채를 사들이고 밖에서는 국채가 시장으로 쏟아지는 것을 막는다. 서로 다른 정책이지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채의 강제 매도를 막아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달러까지 약해진다면 돈이 풀리면서 달러 가치가 약화되는 이 조합에는 늘 금과 비트코인에는 굉장히 유리한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시장은 과거에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현재처럼 국채를 시장에 팔지 못하게 막고 대신 국채를 담보로 현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3월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지면서 미국 은행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은행이 가지고 있던 국채 가격이 크게 떨어졌죠. 예금자들이 돈을 찾으러 오면 은행은 손실이 난 국채를 시장에 팔아 현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한 은행이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은행의 손실도 커지고 은행이 살기 위해 국채를 팔수록 다른 은행이 더 위험해지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연준이 BTFP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손실이 난 국채를 지금 시장에 팔지 마라. 우리에게 담보로 맡기면 필요한 현금을 빌려주겠다. 지금의 피마와 완전히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하죠. 두 제도가 막으려는 장면은 닮았습니다.
국채가 시장에 강제로 쏟아지는 것을 막고 그 국채를 담보로 당장 필요한 현금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BTFP가 등장하던 당시 비트코인은 은행위기 저점 부근에서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40%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금도 함께 강하게 올랐죠. 반면 높은 금리와 은행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식시장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바이백과 피마라는 서로 다른 정책에서 당시와 비슷한 문법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의 구조가 바뀌었다면 그 흔적은 결국 가격과 사람들의 포지션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청산 데이터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번 상승으로 숏이 몇십억 달러 청산됐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제 매매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청산 맵에서 중요한 건 청산된 금액이 아닙니다. 청산이 끝난 뒤에 사람들이 다시 어느 쪽에 베팅했는가입니다. 8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숏 청산 규모는 3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20일 목요일 하루치는 기록에 남은 숏 청산 중 역대 최대였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번 상승으로 숏이 역대급으로 청산됐다면 이제 더 이상 청산시킬 숏이 없으니까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과거 기록을 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한쪽 포지션이 대규모로 청산된 뒤에는 반대로 청산이 발생한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됐어요. 2021년 4월 18일에는 1시간 동안 무려 76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비트코인은 58,000달러에서 52,000달러 아래로 급락했죠. 이 정도의 롱이 한 번에 정리됐으니 이제 매도 물량이 사라지고 반등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비트코인은 오히려 49,000달러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2025년 10월 10일입니다. 당시 하루 만에 약 190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청산이었고 대부분 상승을 예상했던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12만 2,000달러대에서 10만 4,000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렇다면 190억 달러의 롱이 사라진 그날이 저점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후에도 계속 밀리며 결국 11월에는 8만 달러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반대로 이번 8월 19일에는 숏 포지션이 대규모로 청산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청산이 나온 뒤에도 가격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숏 포지션이 다시 들어왔고 그 숏이 추가로 청산되면서 비트코인은 한 번 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대형 청산을 추세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롱이 대규모로 청산되면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 이제 반등하겠지 라며 다시 롱을 잡습니다. 반대로 숏이 대규모로 청산되면 이 정도로 올랐으면 이제 떨어지겠지 라며 다시 숏을 잡죠. 하지만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새롭게 진입한 포지션들이 또다시 청산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 청산이 끝난 자리에 사람들이 똑같은 방향의 포지션을 다시 쌓으면서 두 번째 연료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형 청산이 발생할 때는 거래소의 호가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평소라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매도 주문도 유동성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가격을 훨씬 크게 떨어뜨리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과거에서부터 늘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와 8월 19일 백악관에서는 암호화폐 회담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회담이 비트코인을 올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미국 재무부도 장기국채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암호화폐 시장에 불을 붙였고 다른 하나는 금과 달러, 국채까지 동시에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에서 백악관의 말보다 국채 시장의 행동을 봤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찾아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뉴스 제목보다 시장이 실제로 남긴 흔적을 따라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